지금까지 언급된 세 가지의 원형, 즉 그림자, 아니마, 그리고 노연자는 직접적인 경험이 인격화되어 나타나는 원형들이다. 나는 이 원형의 경험이 어떠한 일반적인 심리적 전제 조건에서 비롯되는가를 앞에서 암시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내가 전달했던 것은 온통 추상적인 합리화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직접적인 경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 과정을 기술할 수도 있다. 아니, 그 과정을 기술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원형은 꿈이나 환상에서 행동하는 인격으로서 나타난다. 과정 자체는 사람들이 보통 변환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원형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인격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그때에 맞는 변환의 방식을 상징하는 전형적 상황이나 장소, 수단, 방법 등이다. 인격과 마찬가지로 이것들 역시 진정하게 올바른 상징이며 표징, 즉 세메이아나 비유로서는 남김없이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예감을 내포하고 있고 결국 다 드러낼 수 없는 것인 만큼 오히려 진정한 상징인 것이다. 무의식의 기본 원리, 즉 아르카이는 그것이 인식될 수 있는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다양한 관계 때문에 기술이 불가능하다. 물론 지적 판단은 항상 그것이 한 가지 뜻임을 확인하려고 하며 그럼으로써 본질적인 것을 지나쳐 버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본성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뜻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다양성, 즉 거의 예측할 수 없는 단계의 충만함인 것이다. 그 밖에도 그것은 연금술사에게 정신이 고령의 노인이자 동시에 젊은이에 해당되듯이 원칙적으로 역설적이다. 여기서 잠깐 나눠보고 가죠. 융이 여기서 애쓰고 있는데 원형은 꿈이나 환상에서 행동하는 인격으로 나타난다. 이게 어떤 면에서 어떤 인격을 가진 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어떤 것도 없다가 어떤 생각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어떤 태극이라고 하든 무국이라고 하든 어떤 도라고 하든 이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부터 온갖 생각이 펼쳐져 나오죠. 어떤 물리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들이 하나가 생겨나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계속 분화돼 나오죠. 원자가 하나가 있으면 그 원자가 분열되면서 또 다른 원자들로 굉장히 계속 분열돼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이 우주를 가득 채우면 분열돼서 이 우주를 가득 채우는 것 같은 형상은 띄는데 이게 어떤 변화의 원리라고 주역에서는 설명하고 있겠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변화의 원리에는 익숙한데 이 변화된 많은 것들을 다시 되돌려서 원래의 상태, 태극의 상태나 무극의 상태나 혹은 자연의 상태, 자성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쪼개져 나오는 것은 잘 아는데 이걸 다시 되돌려가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동양은 굉장히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이런 문화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한 세상이지만 또 이것을 하나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 쉽게 평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본다면 많은 복잡하기한 생각들이 일어나죠. 굉장히 많은 강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고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것을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통 이걸 현대말로 하자면 셀프 리플렉션이나 셀프 어널리시스라고 할까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 작업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려고 분석을 하는 이런 건 동양 사람들 입장에서 흙탕물이 맑은 물과 섞여 있으면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흙탕물은 흙탕물대로 맑은 물은 맑은 물대로 분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흙탕물이 이렇게 분리되면 그 흙탕물만 걷어내면 맑은 물이 그 속에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흙탕물이 섞여 있어도 결국은 그 원래 맑은 물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을 회복하려면 이 흙탕물이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는 힘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이 여러 상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상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유의 꿈 분석에서 나오는 그 꿈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그 상을 다른 상으로 대체하고 신화를 다른 신화로 대체하면서 끊임없이 많은 예들을 들어가면서 이 원형은 뭘까? 그런데 거기서 어려운 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때는 선심으로 드러나는데 어떤 때는 악심으로 드러난다. 영성적으로 본다면. 그럼 원형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 여기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나 결합 이런 것을 꿈꾸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라는 동양 사람들은 이것이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다 허상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선심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상, 악심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상이다. 그래서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결국 하나라는 얘기죠.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그리고 음과 양도 결국 한 뿌리에서 나왔었어. 둘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라는 이런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아주 많은 갈래로 펼쳐져 있는 사물이나 아니면 생각을 점점 원래의 모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고 어떤 면은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동양식으로 보면 결국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외부 대상과 관계에서 대상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대상 관계를 얘기를 계속하죠. 나쁜 대상, 좋은 대상.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나쁜 대상, 좋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게 우리 마음에서 생겼다. 그래서 나의 표상으로부터 시작한 건데 그래서 대상의 좋고 나쁨에 끌려다니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같은 사람이 좋았다, 나빴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외부 대상을 경계라고 하는 외부 경계, 외부에 끌려다니는 마음을 계속 따라다니면 그 대상을 따라다니는 마음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의 평정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상에 끌려나가던 마음을 되돌려서 반조해야 된다. 자기를 비춰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섭심반조 혹은 회광반조 이런 개념을 써요. 그래서 섭심내조, 내 안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바라보기보다 이렇게 느끼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외부에 향하던 모든 어텐션이 자기 안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서양 사람들하고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게 어떤 변환이라는 걸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환경. 그래서 여기서는 변환의 원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인격뿐이 아니고 전형적인 상황이나 장소, 수단, 방법들 이것도 변환의 방식이다. 그래서 변환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이나 장소 혹은 인격체, 인물로서 드러나는 근데 이거 거기가 다 대상에 대한 것들이죠. 나 이외에 밖에 있는 대상. 그래서 마치 프로이드 이론에서 우리의 인스팅트 티어리가 대상관계 이론이나
우리 에로스가 어떤 성적 충동, 섹슈얼 드라이브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간다 하는 쪽에, 그리고 이 섹슈얼 드라이브가 자기를 향하는 경우에서는 이건 나르시스틱한 거다. 나르시스틱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 이게 병리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죠. 다른 이론에서는 이게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고 있지만 외부 대상으로 이게 가지 못하고 안쪽으로 오는 것 자체를 병리적으로 보는 이런 큰 흐름이 있죠. 어텐션이. 그런데 사실은 동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상이 허상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나를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어떤 면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바로 이해하고 나를 바로 이해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다 만들어낸 내 마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텐션의 방향이 다른 거죠. 상징적 과정에 관한 의견을 갖고자 한다면 연금술의 일련의 그림들이 그에 대한 좋은 보기가 된다. 물론 이 연금술의 이미지들은 흔히 그 출처와 의미가 불명확하지만 대체로 전통적인 상징이다. 동양의 보기로는 탄트라 경전의 차크라기나 중국 요가의 신비적 신경계가 적절할 것이다. 또한 타롯 카드의 일련의 그림들 총 78매로서 점술에 사용됨. 이게 타로 아니에요, 교수님? 타로? 그건 것 같은데. 타로예요. 마치 변한 원형으로부터 유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베르놀리 교수의 명쾌한 강의가 내게 이 견해를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 그래서 상징적, 여기 보시면은 동서양에 있는 어떤 신기한 것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굉장히 심오해 보이는 것들, 그것이 보통 유사과학으로 분류하는 것까지도 다 융이 이걸 통합해 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것들을 다 한꺼번에 통째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퍼스펙티브 가지고 이게 통합이 되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자연과학적인 것으로부터 타로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주요 어떤 인도의 어떤 사상, 요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나의 사고의 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의미 있는 어떤 언더스탠딩 시스템, 이해의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 과정은 상에서의 그리고 상의 체험이다. 그 과정의 진행은 주역의 문장처럼 일반적으로 호변 사명적 구조로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부정과 긍정, 상실과 획득, 밝음과 어둠의 리듬을 나타낸다. 그 시작은 거의 항상 막다른 골목이나 불가능한 상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그 목표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깨달음이나 더 높은 의식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에서 초기의 상황이 극복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시간적으로 응축되어 단 하나의 꿈이나 혹은 짧은 체험의 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막 진행되려는 개인의 출발 상황의 종류와 도달하려는 목표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달 또는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당연히 상징의 풍요함이 전혀 일정하지 않고 동요도 심하다. 우선 모든 것이 상 안에서 즉 상징적으로 체험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표면상의 오염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오염이 문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운명을 좌우한다. 주된 오염은 원형의 매혹적인 영향에 굴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원형상을 의식화하지 않았을 때 가장 나타날 수 있다. 정신병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적인 루미노제 덕분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게 된 원형의 형상이 의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독립성을 얻게 되는 즉 빙의의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예를 들어 아니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에 환자는 자기 거세를 통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로 변하거나 그와 같은 것이 그에게 닥치게 될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 이에 대한 예로 잘 알려진 것은 슈레버의 사례이다. 환자들은 특히 원초적 주제를 갖는 완전한 아니마 신화를 발견한다. 얀 넬켄이 그 무렵에 이러한 종류의 한 직례를 발표하였다. 또 다른 환자는 자신의 체험을 순수 책에 기록하고는 평하였다. 내가 이러한 직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원형이
나의 주관적인 공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융이 이렇게 많은 논문을 쓴 이유가 드러나죠. 여기 많은 사례를 자기가 가져오는 이유는 원형이 융의 주관적인 공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융의 시대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융이 이 글을 쓸 때뿐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융의 당신의 사상체계, 당신의 생각체계 속에서 나오는 산물이지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이거나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이론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항상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굉장히 동양적인 것을 많이 읽어서 동양 사상을 이해하려고 애쓴 흔적은 충분히 나와요. 여기서 마치 이 주역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역의 내용들이 그 속에 나오는데 부정과 긍정, 상실과 획득, 밝음과 어둠의 리듬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음양 사상들이 음과 양은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데 그게 음이 많아지면 양은 줄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양이 많아지고 음이 줄어지고 이제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거의 항상 막다른 골마에 불가능한 상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그 목표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깨달음이나 더 높은 의식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에서 초기의 상황이 극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 얘기는 지금 동양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요. 깨달음이나 더 높은 의식성이라는 얘기예요. 목표가. 여기서 깨침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더 높은 의식성으로 가야 된다는. 그래서 높은 수준에서 초기의 상황이 극복된다. 그래서 음양의 대립, 시비의 분별, 남과 여, 높고 낮음 이런 분별심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한 차원 더 높은 의식성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분이 그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자기 이론 속에 잘 소화해내고 있는 거지 않다니. 이거 멋진 얘기는 가져왔는데 모든 것을 상을 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한 결국은 다른 차원이요. 같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움 생기죠. 그래서 상이 어떤 건 좋은 상, 나쁜 상. 그 우리가 정치분석으로 얘기하는 굿 아브젝트하고 배드 아브젝트가 계속 맞물려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무의식에서 나오는데 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고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걸 신이라고 부르건 뭐건 보통 우리 안에서 생기는 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어떤 다른 현상들 나를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신이라고 부른다면 그 신이 어떨 때는 나를 건강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를 병들게 하기도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융은 이 좋은 신과 나쁜 신을 둘 다 그냥 원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대로 한다면 이 내적 대상이라고 친다면 배드 아브젝트와 굿 아브젝트가 어떤 면에서는 분열된 내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분열된 내적 대상들이 통합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서양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상을 융합한다는 개념은 멜라니 클라인이나 어떤 이제 여기서 융이 다 세부적인 방식이라고 보이죠. 그게 바로 그렇게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고 보는 게 동양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차원이 다르다니 좀 더 높은 의식성으로 가야 된다. 그 높은 물리적으로 이 두 개를 합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주역에서 어떤 변화 원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태극에서
거기서 점점 갈려 나와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이렇게 분열되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게 그냥 분열되는 것을 둘로 합친다고 이게 물리적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태를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분열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그 상태, 그 차원 높은 상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지금 융이 애를 쓰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판적인 견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프랙티컬리 생각하면, 우리 임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나쁜 내적 대상과 좋은 내적 대상들이 계속 번갈아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동양은 어쩌면 서구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끼지만 확실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이 지금 황토물이라고 한다. 어떤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이 섞여서 혼잡스러운 이 상황을 가만히 잘 바라다 보고 있으면 원래 나의 자성과 어떤 내가 만들어낸 상, 그게 아상이다, 중생상이다, 수자상이다, 인상이다 하는 여러 가지 상들은 다 일시적인 거라는, 영원 불변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영원 불변한 건 나의 본성 자성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상들이 무상하다는 걸 철저하게 이해를 하면 이런 혼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걸 두 개 합친다는 개념보다는 그 근본 뿌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그래서 어쩌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구의 방법론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임상에서 우리 상담자의 태도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상담자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도 떠오르고 어떤 생각이라는 건 어떤 이미지하고 관련되니까 어떤 상들이 계속 이 사람이 우리에게 투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도 있고 어떤 이미지들 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상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우리가 아주 우리 스스로 투사되어 오는 어떤 우리 안에 프로젝트 아이덴티티를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나 정서나 혹은 여러 이미지들을 우리가 참아낼 수 없어서 우리가 액팅아웃을 할 가능성들이 높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액팅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인 동양적인 접근 방법은 그 모든 것을 정견으로 바라보라는, 바르게 바라보면은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정서나 생각이나 우리에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상들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바르게 바라본다면, 그래서 어떤 게 환상이 아니고 실상을 바라보라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떠오르는 이 생각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잘 바라보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내가 느끼고 있는 정서를 바르게 바라보니까 내가 어떤 이 많은 생각들도 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영원히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이 현상의 변화의 과정이라는 이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그 상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고
임상 상황에서도 내가 상해에 지배받는다는 액팅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담자를 잘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번안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보통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섭신반조를 할 능력들이 우리가 약해요. 그리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텐션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실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움직임들, 그래서 우리 역전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융이나 또 다른 서양 사람들의 태도하고 동양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임상에서 내담자를 돕거나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데 서로 다른 퍼스펙티브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굉장히 우리가 잘 익숙하게 이해해야 될 어프로치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따라가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동양적인 어프로치가 적합한 내담자인 경우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툴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상담자의 어떤 태도 면에서는 이제 그래도 상담자라는 거는 그래도 많이 훈련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제 수준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내담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정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흙탕물을 이렇게 이제 가만히 이제 인내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제 맑은 물로 이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힘이 없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내담자 입장에서 힘이 없어요. 근데 네. 내담자는 자기가 가진 황토물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없는 네. 그 황토물 나한테 준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나한테 줌으로써 내담자는 우선 숨을 쉬어요. 줌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것들, 너무도 힘든 어떤 뭔지도 몰라요. 정서로 잘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불편한 것을 우리한테 다 떠넘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떠아는 상담자가 이걸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상담자가 내담자 같으면 이건 견딜 수가 없어서 액팅아웃을 하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상담자가 그것을 의연하게 컨테인하면서 액팅아웃을 하지 않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상담자의 인격을 내담자가 자기의 내면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연한 모습을 상담자가 계속 견지하고 있다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분이 내담자가 상담자가 있는 동안에 자기의 불안을 여기서 대신 프로세스해서 필요한 것은 되돌려주고 하면서 이분이 안정되면서 정서적인 서플라이도 필요한 것들은 제공되면서 같이 가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 옷을 계속 입혀주고 있으면 바라보다가 어느 날은 내가 옷을 입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기는 이 황토물을 바라볼 힘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엄마는 상담자는 그 황토물을 자기는 그것 때문에 휩쓸려 가버려서 죽어버릴 것 같았는데 상담자는 죽지 않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버텨내고 필요한 것을 자기에게 또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을 추려서 자기에게 먹여주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담자의 견고함이 내담자에게 희망인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무너져 버리면 내담자는 자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담자의 프로세스는 한 사람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프로세스가 아니고 내담자를 보호하는 프로세스이기도 하죠.
아, 정신병에서는 가차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신경증에서는 아직 가려져 뒷전에 물러나 있다. 그러나 그 뒤에서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의식에 끼치고 있다. 만약 의식 현상의 배후로 들어가 분석을 한다면 정신병적인 선망 상태를 활성화하는 것들과 같은 원형의 형상들을 발견할 것이다. 끝으로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이러한 원형들은 실제로 도처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유형의 환상들이며 정신병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많은 문헌과 역사적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 여기에서 병적 요소는 다양한 형상이나 표상, 환상 또는 그와 관련되는 관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의식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의식의 해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The Dissociation of Consciousness, 의식의 해리가 병적 요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리의 모든 증례에서는 무의식을 의식에 통합할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개성화 과정이라고 말한 합성적 과정이다. 이 과정은 원래 삶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체는 그가 이미 늘 그러했었던 바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다양하게 변형되어 방해를 받게 된다. 의식은 언제나 다시금 원형적 본능의 토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것의 대극으로 빠져들어간다. 따라서 여기에 두 입장이 합성되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원시적 단계에서의 정신치료를 의미한다. 그것은 재건의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알커링아 시대, 원주민 신화에서 꿈의 시대 또는 황금 시대의 조상과의 획이 동일화나 타오스 푸에블로의 태양의 아들과의 동일화, 아플레이우스의 이시브비에서의 태양신 숭배 등이 그 예들이다. 콤플렉스 심리학의 치료 방법은 이에 상응하여 한편으로는 대열된 무의식의 내용을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하게 의식화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의식과 합성하는 것이다. 문화인이 아주 커다란 해리성을 가지고 있고 가능한 모든 의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식한다고 해서 이에 상응하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불확실하다. 반대로 사람들은 인식을 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의미에 어울리는 사용을 촉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식만으로는 안 되고 인식이 또한 도덕적인 힘 자체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증례에서는 신경증 치유가 얼마나 도덕적인 문제인가를 확실히 알게 된다. 누미노제를 지니는 모든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형은 비교적 자율적이므로 그것을 단순히 합리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다. 그것은 변증법적인 절차, 즉 환자에 의해 흔히 대화 형식으로 행해지는 고유의 대면을 필요로 한다. 환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선한 천사와의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연금술적인 명상의 정의, 즉 좋은 천사들과 함께하는 대화를 실현하게 된다. 이 과정은 보통 많은 국면에서 돌연한 변화를 수반하는 극적 경과를 갖는다. 그 과정은 이전부터 신화적 주제의 형식으로 시몬의 변환 과정을 묘사해왔던 집단 표상과 관계가 있는 꿈 상징에서 나타나거나 꿈 상징에 동반된다. 강의의 한계 때문에 원형의 몇 가지에만 다루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나는 여기서 남성의 무의식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형들을 선택했고 또 원형이 나타나는 정신적 변환 과정을 어느 정도 개관하고자 시도했다. 나는 이 강의의 첫 번째 출간 이래로 여기에서 언급된 그림자, 아니마, 노현자의 상태들을 여성의 무의식에 상응하는 상들과 더불어 자기 셀베스트의 상징에 대한 나의 저서에서 상세히 묘사하였다. 그리고 개성화 과정은 그 연금술의 상징성과의 관계에서 더
자세히 탐구하였다. 대극적인 것을 끊임없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와 함께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이라는 개념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 자체가 이게 안전하냐의 담보가 없잖아요.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융의 얘기를 따라가자면 무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 원형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중세 개념으로 친다면 이게 선신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악신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보통 캐톨릭에서 하는 영의 분별 쪽에서는 선신과 악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그런데 보통 악신과 선신을 구별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영의 분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악신이. 근데 악신인 것을 감추고 광명의 천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식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가 어느 순간에 이 광명의 천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악신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 집안을 다 분탕질 치고 다 파멸시키고 나서 빠져나갈 때 보니까 악신이더라.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구적인 방식의 어프로치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악신과 선신을 구별해서 이 두 개의 세계로 보고 있는 거죠. 대극의 상태를 상정하고 그로부터 오는 영향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악신도 악신이 아니고 선신도 선신이 아니고, 악신 속에 선신이 있고 선신 속에 악신이 있다는 이런 패러닥시칼한 어떤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래서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가 가장 나쁜 수가 있을 때 굉장히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그러니까 음이 극대화되면 반드시 양이 생겨난다. 그럼 지금까지 나쁜 일만 있으면 이제 새로 좋은 일들이 생겨날 조짐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나쁜 수를 나쁜 수라고 보지 않고 좋은 수로 희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들이 이 속에 있다고. 동양 사람 속에서. 동양의 철학 속에는. 이분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사고는 통합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대극을 전제로 하고 이걸 풀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나쁘다 좋다고 하는 것을 두 개로 쪼개놓지 않고 하나 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액땜했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큰일 앞에. 그리고 인생 만사 세운지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지혜를. 네, 나쁜 일이 있으면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쁜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고 통합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그 나쁜 것을 잘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죠. 그러니까 분리된 게 아닌 것 같아.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좋은 것, 나쁜 것,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상호작용. 왔다 갔다 도는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어떤 주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이라고 부르고 양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분리된 게 아니고 같은 것이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양적인 지금 융이 굉장히 동양적인 얘기를 하고 차원이 다른 어떤 좀 더 높은 의식성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동양 사상을 잘 이해한 것처럼 우리가 끌려갔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돌아오는 얘기가 연금술 얘기로 돌아와 버려요. 의식과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화시키고 굉장히 테크니컬한 거죠. 자연과학자가 옛날에 연금술이라는 게 물질로부터 순금을 도출해낸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순금을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과거에 추구를 했는데 그걸 융은
비교 종교학적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그걸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테크니컬하죠. 그 연금술이 발달해서 화학이 됐으니까 그 실험실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를 그 속에 물질과 영혼이 함께 그 속에서 프로세스 되는 묘한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극적인 것을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의식화된다. 의식화된 후에 결국 두 입장을 합성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개체는 이미 늘 그랬던 바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개성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융이 이 개성화 과정은 원래 삶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체는 그가 이미 늘 그러했던 바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동양의 얘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원래의 모습이 자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넓게 봐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 얘기는 실제 여기서는 그 대극을 합성한다 하는 입장으로 가버리니까 굉장히 연금술적인 기술적인 기법처럼 보이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콤플렉스 심리학, 분석 심리학의 치료 방법은 한편으로는 배열된 무의식의 내용을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하게 의식화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의식과 합성하는 것이다. 이런데 문제는 합성할 때 이걸 뭘 기술적으로 융의 개념을 따라가 본다면 무의식을 다 의식화했어요. 그럼 이 무의식에 있던 것과 의식을 합쳐요.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합성시킨다고 이게 합성이 될 것이냐. 무의식의 내용 속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아까 얘기한 선신과 악신이 있다고 한다면 선신만을 합성해야 되는데 악신을 합성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여기서 안전함을 담보할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잖아요. 무의식의 의식을 점령해버리면 그러니까 의식의 나쁜 여기서 우리가 이 개인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이 개인을 파편화시키는 어떤 영향력 이걸 악신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악신을 자기의 의식 속에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합성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걸 이 사람이 악신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위험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우연히 선신인 경우에는 아주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악신의 영향하에 놓이게 됐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다면 의식이 결국은 여기서 이냐시오 영성수련에서는 이 부분에서 융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선신과 악신을 일단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악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선신과 함께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 서양의 이분법을 전제로 하고 어떤 영의 분별에서는 악신으로부터 오는 나쁜 영향을 차단하고 항상 선신의 영향 하에서 인격을 성장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영의 분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냐시오의 어떤 영의 분별의 방법을 융도 알고 있어요. 융이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영성 수련을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양의 어떤 그 전통 속에 있는 영의 분별이나 영성 수련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동양의 것과 서양의 것을 지금 합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어떤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서로 굉장히 다른 통합적인 어프로치하고 이분법적인 어프로치는 차원이 다른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게 다른 차원으로 이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액츄얼 프랙티스를 보면 다른 차원이 아니고 같은 차원에서 이걸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해낸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나쁜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내고 좋은 영향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동양적인 어프로치는 처음부터 좋고 나쁜 게 따로 없다죠.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아직 통합되어 있는 상태 아니면 아직은 분리되지 않은 상태 그 원래 상태 태극이나 무극의 상태에 있던 것이 변화되면서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고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거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 어느 한 측면은 좋은 것이고 어느 한 측면이 나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멜라니 클라인의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죠.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끊임없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동양의 사고방식은 처음부터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전제로 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과 디프레시브 포지션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멜라니 클라인도 이걸 잘 소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는 것도 그냥 통합이라고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의 통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좋은 것, 나쁜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사람의 경험 속에서는 나쁜 경험이 더 우세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경험이 우세하고 한데 이걸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래서 서구의 이론 속에 마치 멜라니 클라인의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가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가도 해결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우울증 자리에 갔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기보다 끊임없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살 충동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양 쪽에서는 처음부터 분열된 상태를 상정하지 않고 통합된 상태로부터 출발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훨씬 더 안전한 어프로치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동양적인 그 적용은 되게 안전하고 그것이 되게 답인 거는 분명한데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좀 약간 두루뭉실한 느낌이 들고 그 서양적인 어프로치는 뭔가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지금 요새 그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 그 하신 말씀이 되게 그러니까 서양 쪽은 분석적이고 쪼개는 거, 그리고 동양은 통합시키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게 이렇게 되게 그것이 서로 같이 잘 또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네. 근데 그 부분이 그 통합해내는 능력은 동양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동양 사람들이 해내야 될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쪼개졌던 부분들에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걸로 보다가 하나하나를 보다가 지금 이제 그것이 다시 이제 통합되는 과정? 결국은 이제 동양적인 그런 통합의 그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 마음을 쪽에서는 보면. 이걸 합친다는 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동양 네. 쪽에서 본다면 원래 쪼개진 바가 없다로 본다는 얘기예요. 네네네네네. 원래 하나였던 거죠. 원래 쪼개진 바가 없었는데 이게 쪼개졌다고 우리가 그게 허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아요. 허상. 그 그, 미망이라고 그러고 허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꿈에서 나타나는 건 몽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실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실체로 알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원래 쪼개진 바가 없는 것을 쪼개졌다고 알고 계속 쪼개고 살아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갈등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출렁이는 어떤 정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류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아이고, 참. 그런데 서양적인 어떤 방법으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전부 동양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가 원래는 진리 쪽에서 본다면 그냥 하나라는 얘기예요. 모는 그대로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은 그대로 어떤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자연은 그대로 순환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만을 보고 쫓아가니까 말하자면 네. 서양에서 증상 치료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네. 그 증상을 없앴는데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분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분열시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통합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분열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 우리의 세계는 계속해서 분열된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세계는 대상에게 끌려다니는 우리 마음, 그 대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예. 그게 내 마음의 아상이라는 얘기예요. 내 아상이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원래 나가 아니라 이게 흙탕물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그 구름은 어느 때는 며칠씩 계속 태양을 가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름은 사라지고 태양이 광명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성은 한 번도 사라져 본 적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트루 셀프라고 서양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을 그분들이 어떤 의미로 썼을지는 각자 다르지만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 동양 사람들은 그걸 성이라고 얘기를 심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유교나 도교나 불교 이런 쪽에서는 우리의 본디 마음자리는 변하는 것이 없다. 이건 하나의 우주의 도화, 이게 다 같은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우리가 태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고, 태극을 다른 말로 하면 도다, 아니면 불성이다, 우리가 신성이다고 얘기를 한다면 각구 일태극이다. 우리 각자가 태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그래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진리가 도가 있다. 그런데 그 도는 서양 사람들은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귀한 것이 있다. 우리 안에 그래 각자 안에 어떤 태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 안에 불성이 있다는 각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지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서양 사람도 이해를 하는데 서양의 개념에서 넘어서지 못한 부분은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신성은 서로 다른 것이냐?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각각 다른 것이냐? 이걸 통합해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얘기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동양의 개념 속에 주요의 개념 속에 통체 일태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체로서 이 우주 삼라만상 아니면 뭐라고 부를 것, 모든 세계를 다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태극이 있다는 통체 일태극이라는 거예요. 이 통체 일태극은 각구 일태극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 안에 전체가 있다는 개념이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있다. 이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국 우주가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지만 물리학의 세계 속에 우리가 옛날에 원자로를 많이 배우잖아요. 원조가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봤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원자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더 쪼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최소 단위 안에 우주가 또 있고 그 안에 또 어떤 소립자가 있는데 그 소립자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 안에 또 하나의 우주가 있다. 그래서 작은 것 속에 큰 게 이미 들어있고 큰 것 속에 작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화엄 사상 속에서는 사사무예라는 어떤 진리를 얘기를 해요. 어떤 현상과 다른 현상이 서로 무해하다는 것은 서로 걸림이 없다는 얘기죠. 스님이 이런 사사무예 법계가 앞으로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게 서양의 모든 학문이 사사무예 법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동양 사람들을 돕는데 동양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서구적인 어프로치만 가지고 계속 돕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또 생기죠. 동양의 사고방식이나 심성 속에는 동양 사상을 그 배경으로 한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배운 서양적인 것만 가지고 이분들을 돕는다고 할 때 어느 부분에서 막힐 수 있는 부분은 또 우리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것도 함께 살피면서 서양 것을 또 소화해내는 이 작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게 서양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동양 것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고 동양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서양 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종교적인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기 종교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우리하고 다르게 보고 있는 그 퍼스펙티브를 잘 이해할 때 우리가 가진 퍼스펙티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죠.